안녕하십니까, 김철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근로자 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 파견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고용의 유연성, 최근 한국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제도인 사내 하청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선가 많이 좀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있고 언론에서도 사내 하청은 워낙 많이 문자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사내 하청이 뭐냐? 사내라는 것은 회사 내에 서 있는, 하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지만 법률적으로는 하도급, 즉 도급계약입니다.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 자유롭게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한 사내하청이 유행하게 된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제도들, 즉 계약직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파견직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이라는 제도가 다시 또 만들어지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파견직은 보통 단순 업무들에 그런 근로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즉 2년이 지나서 사람을 바꿔도 처음에 며칠이나 몇 주간 정도만 그 업무에 숙달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도 그렇게까지 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직들, 운전기사들, 이런 직종들, 그 다음에 비서들, 이런 직종에는 계약직이나 파견직들이 많이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체의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분들이 문제가 되느냐? 이분들은 상당한 숙련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상당한 숙련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다시 이 사람을 바꾸면 이 사람을 교육하는데 다시 또 몇 년이 들어가는 거고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났다고 해서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제조업체의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이 정규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떤 우회적인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생산 라인에 근무하는 정규직들을 생각하면 제조업체 직접 생산 공정에 있는 사람들 정규직, 이렇게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IMF가 터지고 그 다음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어. 그래서 이런 비정규직 형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첫 번째 설명드렸던 계약직들은 제조업체의 직접 생산 공정에 투입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죠. 그런데 계약직은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법상. 달리 이걸 도망가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되는 순간 고용의 유연성은 없어집니다. 급여는 계약직일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거지만은 적어도
근로계약 기간에 있어서는 고용의 유연성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조업체에서 원하던 고용의 유연성과는 거리가 먼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용의 유연성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린 제도는 파견직입니다. 엄청난 고용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지요. 즉 사용사업주 입장에서는 아무 때나 파견업체에 대고 이 사람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제도죠. 그래서 제가 이 제도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법을 만들면서 이거는 제조업체 직접 생산 공정에 파견직도 쓰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굳건하게 입법자들의 머릿속에 박힌 겁니다. 그래서 아예 파견법은 5조 1항에 뭐라고 써있냐면 근로자 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예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체의 생산 라인에는 계약직도 부적합하고 파견직은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고용의 유연성이 없죠. 그럼 이걸 도대체 고용의 유연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라고 해서 사용자들이 머리에 머리를 싸매고 궁리해낸 제도가 사내하청이라는 제도입니다. 사내하청이라는 제도는 대표적으로 노동법을 우회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사내하청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사내하청은 사내하도급, 즉 도급계약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도급계약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노동법 책에는 도급계약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도급계약은 민법에 나오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급계약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민법에 뭐라고 써있냐면 도급계약에 대해서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의 가장 큰 특성은 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도급계약 그러면 가장 전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계약은 건설공사 계약이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한강에 다리를 건설한다. 그래서 현대건설과 다리건설, 교량건설에 대해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하면은 현대건설이 아무리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거기다 다리를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홍수가 와가지고 다리가 홀라당 떠내려갔다. 아니면 어떤 자연재해가 와서 다리가 짓다가 도저히 더 못 지었다. 그래서 결국은 다리가 안 세워졌다. 라고 하면 도급계약은 계약의 특성상 일의 완성입니다. 일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또 전형적인 도급계약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형적인 도급계약 중에 하나는 운송계약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은 작년이었습니다. 2025년 7월 17일 제가 오후 2시 반에 창원에 재판이 있어서 오전 10시에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탔습니다. 그날 전국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KTX도 제 시간에 출발을 하지 못하고 상당 부분 연착이 됐습니다. 창원에 도착하니까 예정된 도착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도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부터 창원까지 저를 운송시키기로 한 목적은 달성했기 때문에 도급계약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철도공사는 저에게 받아간 운임을 돌려주지 않고 1시간 늦었지만 깎아준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보수를 다 청구해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돌아오는 기차가 4시 20분 기차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출발할 때 한참 지연이 됐습니다. 1시간 정도 이상 연착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기차를 탔습니다. 1시간 연착되고 그 다음에 또 빨리 가지도 않았죠. 창원에서. 근데 쭉 한 30분 갔나? 1시간 갔나? 얼마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멈춰섰더라고요. 한참 멈춰서더니 기차에서 안내방송이 나오는 게 지금 폭우가 내려서 밀양 쪽에서 다리가 유실되는 바람에 KTX가 서울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밀양에서 내려서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이 기차는 부산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하시라고 해서 저는 이제 밀양에서 내리진 않고 부산에 가면 다시 또 경부선이 있으니까 그걸로 타고 가는 건 가능하니까 그걸 기다려가지고 결국은 그 기차는 창원에서 1시간 연착되고 그 다음에 또 밀양까지 갔다가 거기서 돌아서 다시 부산까지 갔다가 해서 결국 부산에 내려줬습니다. 서울 가는 거와 비슷한 시간을 기차에 앉아 있었고 철도공사는 저에게 기차를 서울 가는 것만큼 태워줬죠. 그런데 철도공사와 제가 체결한 도급계약, 즉 운송계약은 이해 완성이 뭡니까? 저를 서울에다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런데 기차를 아무리 오랜 시간 태워줬어도 제가 서울에 가지 못했습니다. 즉 운송계약의 목적인 일의 완성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내렸지만 철도공사는 저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기차표를 나중에 다 환불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도급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의 특성은 이처럼 수급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입니다. 건설회사가 다리를 건설하는데 발주처에서 건설 장비를 가져가서 당신은 못 많아서 이래 라고 하지 않죠. 건설회사가 모든 장비 인력 다 동원해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송계약도 마찬가지죠. 운송하는 업체에서 철로도 깔고 열차도 자기들이 마련해서 다 하는 거죠. 즉 도급계약은 그 본질이 도급을 받는 사람, 법률적으로는 수급인이라고 합니다. 수급인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도급계약이죠. 그런데 아까 노동법을 우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내하청이라는 제도는 이런 전형적인 도급계약과는 완전히 다른 도급계약입니다. 이거를 법률적으로는 모든 시설과 장비는 도급인이 제공을 하고 수급인은 들어가서 노동력만 제공을 합니다. 이걸 노무도급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무도급. 노무도급은 기본적으로 이게 도급계약이냐 여부가 상당한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도급이 아니고 고용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죠. 그래서 노무도급이 과연 도급계약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은 노무도급도 도급으로 인정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즉 노무도급도 도급의 일정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무도급에서 사내하청이라는 제도가 탄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사내하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